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구 권력이 만찬 회동 사흘 만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당선인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1%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송 전 대표는 앞으로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근거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한 들판 인근에 공군 훈련용 전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간인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0명으로 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이 줄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다음번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전략 폭격기 비행이나 연합훈련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대선급 주자들의 잇단 등판으로 6월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판을 키운 데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새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방선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차출론이 관심이었었는데 송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렸군요. 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금 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신도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인물란 속에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인사를 공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송 전 대표 역시 이번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진로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 대선 패배 아픔을 달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의 시간 속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출마할 준비를 해달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었다며 최근 회동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경기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송 전 대표도 결심을 굳히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대 격전지가 된 경기지사 선거 경선 룰을 두고 기존 주자들과 민주당에 새로 합류한 김 대표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시장 출사표를 냈다고요? 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자 지금은 복심 중에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인데요. 역시나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니 박 전 대통령이 잘하고 오라고 했다며 후광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제까지 이미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박심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대구가 보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2달 남은 지방선거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다시 시작된 신구 권력 갈등 내용까지 오늘은 이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경기지사 출마자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이 관심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 여러 목소리 속에 고민을 한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는데 SNS를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고 추대나 전략 공천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네. SNS가 올라와서 저도 방금 전에 봤는데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자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거는 아마 저도 공천 심사에 관여하는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 예. 이제 다만 당내에서 출마를 요구하는 의견과 또 조금은 우려하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서울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는 지금 찬반 여론도 팽팽하고 이 밖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아무래도 현재의 당 지도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카드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그 희생이나 이런 봉사를 피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는 느껴졌습니다. 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예.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지는 거거든요. 예. 예.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추대냐, 뭐 전략공천이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물꼬를 탔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실제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치를 들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붐을 저는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네. 뭐 찬반 목소리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 자,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서울시장 흥행에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을 예. 거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나서셔야겠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이제 요구했던 목소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장은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제 그 요구는 이번에 서울 시민을 기준으로 하면은 총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원 비례, 구청장, 구의원, 구의원 비례 이렇게 쭉 네. 7장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일 첫 장에 있는 서울시장을 어느 당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득표율이 다른 구청장 후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한테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좀 많이 감싸고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표급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네. 또 다른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 후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선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물꼬를 튼면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자, 근데 민주당 의원,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이 어제 이제 모여서 회의를 좀 했고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이제 전해진 상황이라서요. 반대 의견도 당내에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자칫 계파 갈등으로 갈 우려는 없을까요? 계파 갈등은 아니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계파가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비주류로 분류되어 네. 오다가 이제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작년에 어렵게 당대표에 당선이 되신 분인데 뭐 계파 갈등이 있을 만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 어제 보도된 그 서울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우려는 요약하자면 이제 첫 번째는 뭐 한 달 전에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인데 네. 바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조금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예.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원래 인천시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인천 정치인이라고 하는 조금 이미지가 있으신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실지 받아들여 네. 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파 갈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소지는 송파구로 옮겨서 서울 시민이 됐다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4선 도전 이미 선언을 하신 거고요. 예. 예, 다른 후보들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흥행을 위해서는 좀 다른 분들도 경선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이 4선째 도전이고 또 3선 시장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기에 도전해서 넘어뜨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봐야 되겠지만은 도전하는 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서울적 표심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예. 한강의 인접 지역들 있잖아요. 예. 뭐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보면은 재건축 완화 기대감이 이제 표심으로 나타난 이런 측면이 예. 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이 이번에도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예. 들고 그게 오래된 그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고 또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오래 계시는 동안에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재산상의 직간접적인 손실도 있고 해서 네. 그것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빨리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서울 시민들, 해당 지역의 이 시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취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네.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누가 후보가 되든 예. 그런 정책 기조는 우리 당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지금 인수위 기간 중에 부동산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좀 하향, 그동안 너무 고공 행진을 했던 부동산 이 시세가 좀 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시 또 반등 기미가 보이는 거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인수위도 그렇고 새 정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기대가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 가지 측면이 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소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네. 특히 이제 최대 쟁점은 부동산 문제일 것이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쟁점들이 가장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집 공공임대 위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인 상황이라서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나 집은 공공임대라기보다는 네. 그 공공임대로 시작해서 실제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네. 새로운 설계의 분양입니다. 예, 연구는 많이 하시고 뭐 저서도 내셨죠, 송영길 대표? 저서도 냈었고 인천시장으로 이제 재임 당시에 네. 그 시범 사업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이제 여러 지구들을 지정해서 추가 시범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가냐 공공으로 가냐. 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대표적인 이제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수행한 변호사인데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뭘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예. 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의 이 5년 동안의 수감 생활 또 그 이전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내려와야 됐던 상황 포함해서 그 고통 또 시련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지자들 중에 또 많이 있고 또 대구 경북 쪽에 특별히 또 많이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현실 정치를 한 지 오래됐는데 네. 출마를 이제 한 이후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곧바로 대구 광역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에 본인을 위해서 정말 크게 헌신하고 희생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 이 선거에 나가는 후보의 후원회장까지 맡는다는 것은 네. 제가 알기로는 예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유영하 변호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전례를 깨고 예.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아무래도 영향은 주겠죠. 최종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누가 될지까지는 그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경선을 통과하느냐 여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정치력 이것을 다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을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런 전례가 없는 결심을 하게 된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고 후원회장까지 맡아주셨을 때는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얼마 정도 나오고 선거 경선이나 본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본인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가늠하는 이 기준으로 뭐 본인이 원하든 않든 간에 평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100% 내가 밀면 유영하 변호사가 반드시 될 거라는 그 확신까지 가지고 그건 담보를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결과라도 본인이 감수하고 도리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참모에 대한 도리로서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소영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대구 달성 사저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대구에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요. 전체 판세에 대한 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전망을 떠나서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는 이번에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된 대통령이거든요. 그 인간적으로는 뭐 마음이 아프거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넜다라고 하면서 쇄신과 혁신을 부르짖었고 이제 그 결과가 바로 4.7 재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정치인 박근혜를 등에 업고 대구에서 경선을 굉장히 선전한다거나 실제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다시 그 탄핵의 강을 되돌아오는 결과로 보일 수 있어서 뭐 대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영향은 부정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이 커지고 있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봤고요. 자, 임기 말 인사를 놓고 지금 다시 충돌 양상입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을 두고 인수위에서는 모렴치, 눈독, 그리고 또 모욕적이다. 자, 청와대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를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해 하필 사장에 앉혔다니 그 일련의 과정은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내가 눈독을 들이면 로맨스 인사권 행사이고 남이 눈독을 들이면 불륜 인사권 행사인 것입니까?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인수위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행태를 보이는 청와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그것을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두 분께서 회동을 하신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아주 좋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필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가 하필 친정권 인사가 회장으로 있는 산업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간 점, 이런 점 때문에 인수위와 야당에서는 좀 모렴치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비판과 의혹 제기가 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 자체가 그 임추위라고 하는 좀 독립된 기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직 사장도 거기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나 이제 사내 직원들의 뭐 어떤 발언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사내에서는 긍정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86년부터 일해온, 예. 40년 동안, 40년 가까이 일해온 내부 임원이 승진한 거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분이 다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해양대에서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우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동생하고 설사 같은 대학 같은 뭐 동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나 자격을 폄훼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정말 그 회사에 경영하고 무관한 사람이 낙하산으로 뭐 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판이 정당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제가 85년생인데 86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해왔던 분이고요. 예.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임원을 하셨던 분이고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서 충분히 뭐 부사장 중에 사장 승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를 그냥 그 뭐 출신 대학이나 뭐 이런 몇 마디 말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야당에서 보는 의혹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를 한 상황이고요. 어디 뭐 엉뚱한 데서 날아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과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브리핑이 좀 문제가 있고 좀 실망스러워요. 저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공기업에 사실상 예. 공기업인데 그 CEO 인사를 놓고 눈독을 들인다 이런 표현을 청와대 스스로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생각하는 그 자리라는 거는 일종의 이권이고 밥그릇이다. 내 밥그릇인데 왜 니들이 눈독 들이냐. 딱 이 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예. 예, 거기서부터 우리 밥그릇인데 니들이 넘보지 마라 이런 식의 의식을 그대로 그 브리핑에서 드러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3대 조선해양산업 업체 중에 하나고 세계적으로도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째 굉장히 경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공적 자금, 최종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 혈세가 될 텐데 그게 7조나 들어가고 또 지난 그 몇 년 사이에 누적 적자만 5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이
이제 스스로 살아갈 역량이 안 되어서 국민 세금으로 그 직원들 월급 주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인수합병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누가 더 책임이 크고 적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영진은 어쨌든 간에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하고 인수합병하기로 했던 것도 이후에 경쟁당국의 예.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무산됐고 그 무산된 책임은 경영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분이 저 청와대에서인가요? 저 경영 전문가라서 예. 내부 발탁을 했다는데 경영 전문가 아닙니다. 현장의 선박 제조 전문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기능 쪽의 전문가지 경영 전문가가 아닌데 경영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이분이 저 그 부사장 하고 있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그 자구 행위가 다 실패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노조의 지지를 받는다는데 노조를 비롯해서 직원들은 이제 이 인수합병이 되면 본인들의 위치가 위상이 고용 승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걸 선호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EU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는데도 저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예. 그런데 그걸 대변하는 경영진이 이 난국을 타게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말 진짜 경영력 있고 제대로 노조하고 직원들 설득해가면서 고용 안정시켜줘가면서 구조조정하고 인수합병 해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경영 책임자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구조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선산업이 제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선박 제조 전문가고 기술 전문가여서 적절한 경영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경영진이 꼭 문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 제조 쪽에 있는 분들은 경영진 자격이 없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겨우겨우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키고 회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회사에 40년 가까이 일하고 오랫동안 경영진으로서 일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낙하산을 내용을 모르고 애정이 없는 사람을 내리꽂는 것이야말로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의 세계적 경쟁력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술 경쟁력입니다. 근데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했고 땀을 일했고 근로자들의 경쟁력은 뛰어난데 기술 경쟁은 뛰어난데 위에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이 엉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는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평생 제조 쪽에서만 일을 해왔고 경영진이 들어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대표로까지 올리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기업에? 예, 어쨌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가지고 조금 청와대하고 인수위 간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갈등 양상이 보여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다뤄봤고요. 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방도 지금 다시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의전 담당 직원 채용을 놓고 특혜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박서훈 앵커가 먼저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자, 청와대가 사비로 다 구입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걸 현금으로 구매했느냐,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이 현금을 드리는 게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처음 청와대 인사 구성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 이정도 총무비서관이라는 분이셨죠. 정권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너무 꼼꼼하고 엄정해서 정말 이제 호평을 받으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충무비서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칫솔 치약까지도 사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발표한 내용이 대통령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의 식사 비용이나 사적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은 청와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 비서관이 이제 그렇게 밝히고 그 이후에 그렇게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와대 해명도 그것들이 이제 사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비 집행이면 끝난 것이지 그 사비를 현금으로 했든 카드로 했든 뭐 그걸 지금 일일이 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윤영찬 의원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뭐 정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흠집 내고 망신 주는 그런 의혹 제기라고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논란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사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응하시는 방식을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은 1999년도에 오르노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집권 2년차 김대중 정권이 휘청했습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는 그 실제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거에 비하면은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또 청문회 그리고 특검까지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는 제기된 의혹보다는 이게 사건이 덜 심각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정권이 휘청했어요. 정권의 초기에 동력이 확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말기니까 뭐 그런 부담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문제는 이 인화성이 큰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게 정치권에서 만약 우리 당에서 의혹 제기나 아니면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시했다면은 그 폭발성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일반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옛날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두 가지입니다. 이 특활비 쓴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어느 비용으로 썼던 간에 너무 고액인 것 같다. 사치하고 그 화려한 것 같다. 정서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또 해명도 엇갈렸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썼는데 카드로 다 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또 다른 분은 그 현금으로 썼다는 게 또 증언이 나오고. 근데 현금으로 쓴 걸 윤영찬 의원은 그렇게 이제 명장을 배려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현금으로 고액을 결제할 때는 그런 조언의 의미도 있는데 좋은 경우 좋은 동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쓰는 사람은 그 현금의 출처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받는 사람은 특히 받는 사람이 영수증으로 정빙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이번에 영수증 안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하면은 그거는 받는 사람은 이거는 탈세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안 하니까 그 의혹이 더 커지는 거죠. 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짧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오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99년 온노비 사건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옷을 누구한테 로비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시면서 엉뚱한 옷이라는 단어 말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막 끌어오셔서 나쁜 무슨 뭔가가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정숙 여사 의전 담당에 지인 디자이너의 딸이 채용돼서 이게 특혜이 아니냐 이 논란이 하나 더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과정으로 채용됐는지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만 아마 조혜진 의원님께서도 뭐 여당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공개 공모해서 공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정 방향하고 어떤 일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 정권에서도 행정관 채용 문제가 좀 불거진 적이 있었죠. 매 정권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본인이 정식으로
출근하기도 전에 그게 예. 그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잠시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았는데 예. 저는 뭐 대통령 부인의 이 친구의 딸이라고 해서 청와대 근무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네. 부분은 뭐 다른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다만 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하게 이걸 소명만 하면은 예.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절차만 않고 뭐 예. 문제 없다,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고만 말하면 그 절차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언제 공고를 냈고 누가 그 지원을 했고 그 심사를 어떻게 해서 평점이 어떻게 돼가지고 누가 됐다라는 것만 밝혀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있었던 절차만 공개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예. 의혹이 해소가 안 되죠. 예, 절차가 공정한지 안 한지 이것만 좀 공개를 하면 된다. 자,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후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군 훈련기 공중 충돌, 지금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시 37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음리 농경지에 공군 훈련기 KT-1 2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군 당국이 전했습니다. 공군은 사고가 난 훈련기들이 오늘 낮 1시 32분쯤 사천기지에서 이륙해 기지 남쪽 약 6km 지점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중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에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른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KT-1은 2인승 훈련기로 당시 훈련생 1명, 교관 1명씩이 타고 있었으며 훈련기 2대에 탄 조종사 모두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했지만 3명이 순직했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또 교회 옥상에 훈련기 파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10여 분 만에 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민가가 있었지만 확인된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1 훈련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입니다. 공군은 KT-1을 초, 중등 훈련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2000년 11월에 양산 1호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총 85대를 도입했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보인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올리겠습니다. 차렷, 정렬. 바로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지현 씨 왔대. 박지현 씨 왔대.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마스크 벗었더니 이거 무슨 뭐 딥페이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저 때문에 벗었다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네, 처음으로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어제 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는 절박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구나 국민이 느끼실 정도로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몰라요, 얼굴을. 아, 얼굴을 모르신다고요? 예. 그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은 우리 국민의 민생. 잘했어. 4월의 시작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서울 기온이 14.9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일요일은 15도까지 올라서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봄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옷차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약한 비가,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내일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